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대국어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국어 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11가지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근대국어 시기의 특징은 1443년에 우리 킹 세종님께서 후민정음을 창제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엇이 한글의 사용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근대국어 시기는 언제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벌써 세 번째 하는 건데 17세기부터 해서 언제까지? 17세기까지의 시기를 근대국어 시기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부터 해서 언제까지? 1894년 가보개혁 때까지를 우리가 근대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대국어 시기의 첫 번째 특징은 상용 아니고 사용. 한글 사용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중세국어 시기에 음의 높낮이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성조라고 있는데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 성조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 성조를 표시하던 무엇이, 성조는 어떻게 표기했어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표시를 했었는데 이 방점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되었다. 성조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의문이 사라진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의문이 뭐였어요?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들이었는데 쉽게 자음과 모음을 의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라진 자음이 있었다 혹은 사라진 모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비읍 밑에 동그라미 있는 거 있죠. 요거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데 순경음 비읍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히읗 같은데 뭔가 부족한 히읗이죠. 여린 히읗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 요 세모 모양은 뭡니까? 반치음이라고 하죠. 반치음도 역시 이 시기가 되면 사라지게 된다. 그 다음 얘 그냥 이응 아니고요. 꼭지가 달린 이응입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 옛이응이라고 했었죠. 옛이응도 사라지게 되었고, 요 뒤에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레아라 그랬습니다. 이 아레아도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근대국어 시기의 특징인데, 자, 여기에서 각각의 사라진 시기를 한번 우리가 보면 일단 순경읍 비읍 같은 경우에는 15세기경 거의 바로 사라졌어요. 그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여린 히읗도 마찬가지 15세기,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예디응도 16세기. 그런데 이 아레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아레아는 따로 정리를 할게요. 자, 아레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이런 순으로 시기를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16세기에는 지금 아레아의 소실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세기에는 1차적으로 무엇이 사라지냐? 음가, 소리의 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1차 음가 소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이음절 이하의 아레아는 아래안에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으로 바뀌게 됩니다. 발음이 으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2차적으로 또 소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거는 18세기입니다. 18세기에 2차 음가 소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위에 16세기에는 이음절 이하의 아래 아가 M이 아니라 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면
18세기에는 2차 음가 소실이라 그래서 이름절에 있는 아래아가 무엇으로 바뀌었다. 이름절에 있는 아래아가 아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은 살아 있었다. 표기는 음가는 소리값이잖아요. 소리값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표기는 남아 있었다. 표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표기는 마지막 언제 사라지게 되냐면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이 됩니다. 자, 제정이 됩니다. 자, 요때 결과적으로 아래아가 최종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표기까지 사라지게 된다. 소실은 사라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16세기에 1차 음가가 사라지게 되고요. 이때는 왜 음가가 사라졌다는 것이 왜냐하면 원래 아래아의 소리값은 아와 오의 중간 정도 발음이었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이제 발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음가가 사라지게 된 거죠. 이음절 1차 음가 소실 때는 이음절 이하의 가 뭘로 바뀐다? 으로 바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2차적으로 이 음가가 이름절에서 무엇으로? 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표기는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고요. 이 표기까지 최종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을 계기로 해서 아래아 표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이 사라진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 반치음, 예디응, 아래아 여기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이제 기본자로 들어가 있던 애들은 네 가지죠. 어떤 아이들입니까? 여린, 히읗, 반치음, 예디응, 그리고 아래아.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28자, 기본자 28자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 따로 만든 자음을 겹쳐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국어 시기에 자음들의 무리가 있었죠. 어두 자음군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근대국어 시기에는 어두 자음군이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는데 단 어두자음군, 중세국어 시기의 어두자음군 같은 경우에는 비읍계가 있었고 시옷계가 있었고 비읍 시옷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두자음군이 근대국어 시기로 오면 시옷계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시옷계로 통일이 되게 된다. 그 다음은 5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요 특징들은 여러분들 다 필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이 근대국어 시기로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음운 규칙들, 음운 변동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말의 머리 어두에 무엇이 올 수가 없다. 니은과 리을이 올 수 없는 법칙이 있었죠. 요거를 이제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그대로 니은과 리을을 어두에 썼습니다.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 이제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는 예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불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평순 모음이었던 것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원순 모음파라고 합니다. 원순 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 모음조화 현상이 있었죠, 여러분. 모음조화 현상이라는 것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모이려는 성질이라고 그랬는데 요 모음조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파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파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잘 안 지켜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의문 현상이었어요. 거의 99.9% 지켜진 현상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근대국어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 점차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아레아의 소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본문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지금 6번까지 했나요? 5번까지 했네요. 자, 그 다음 6번의 특징은 고유어, 우리말, 우리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강이라는 한자어는 우리말로 가람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또 산이라는 한자어는 우리말로 매라고 표현을 했었죠. 지금 뭐 매, 가람 이런 말 쓰는 분들 잘 안 계시죠? 뭐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가람, 백두산 같은 백두매, 관악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죠. 그래서 근대국어 시기에는 우리 고유어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도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60%, 70%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 7번 특징은 중국을 통해서 다양한 서구 문명이 유입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의 새로운 언어들 혹은 단어들 혹은 말 같은 것들도 유입이 되면서 언어 체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은 주격조사 문법으로 와서 주격조사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로 이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중세국어 시기에도 뭐 간혹 가가 등장하긴 했지만 쓰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다. 가는 전혀 쓰이지 않았는데 이 근대국어 시기에 조금씩 이 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밖에 없었어요. 이밖에 없었는데 이가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동그라미가 있는 이가 있었고 없는 이가 있었고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주격조사 가까지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이죠. 참고.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 이만 쓰였다. 그 다음 9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명사형 어미 먼저 가겠습니다. 명사형 어미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기가 가끔 쓰였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 기의 사용이 확대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 예를 들면 뭐 먹다라는 용언의 어가는 먹까지잖아요. 여기 뒤에 기를 명사형 어미 기를 결합해서 명사의 역할을 하도록 바꿔주는 이런 명사형 어미 기의 사용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 다음 10번째 특징으로는 끊어적기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세국어 시기에서는 거의 이어적기가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어를 끊어서 적는 끊어적기가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근대국어 시기는 조금 이 표기 관련해가지고 띄어쓰기 관련해가지고 조금 단어를 씀에 있어서 이어적기도 여전히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 거듭적기라는 표기 방법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세 가지가 다 공존하는 시기였다. 끊어적기도 있었고 이어적기도 있었고 거듭적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1번째 특징입니다. 그 중세국어 시기에는 받침자리에 몇 개만 올 수 있었어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숫자가 총 몇 개가 있었습니까? 중세국어 시기에는
8개의 자음을 받침으로 썼었죠. 그래서 8종성법이라 그랬었는데 근대국어 시기에는 7종성법이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7종성의 받침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기역, 니은, 디귿, 아니다. 기역, 니은, 미음, 리을, 비읍, 이응, 시옷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몇 종성? 받침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은 8개가 있었습니다. 8종성법. 어떤 애들이 있었을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리고 어디 갔지? 그리고 비읍, 이응 다음에 시옷.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근대국어 시기에 받침자리에 오는 이응은 그냥 지금 현대국어의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세국어 시기의 팔종성법 당시에 받침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응은 그냥 이응이 아니라 예디응이었습니다. 예디응 꼭지 달린 이응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특징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프린트, 근대국어 프린트 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 있는 근대국어에 대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대국어 시기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해당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여기 근대국어 시기는 네모박스 하겠습니다. 네모박스. 아, 근대국어 시기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를 근대국어 시기라고 하는구나. 자, 이 시기는 안으로는 자생적인 근대의식이 싹이 텄고요. 그 다음 밖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새로운 서양 문물 그리고 과학 지식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유입이 되는 시기였다. 자, 이런 부분들 가볍게 밑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근대의식이 싹 텄고요. 그 다음 외부적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라던가 뭐 과학 지식 같은 것들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유입이 되었다. 그 뒤에는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언어 외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서 이 시기에 우리말 또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적인 면에서도 앞시대의 국어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근대국어는 시기적인 측면에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어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대체로 고대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 공통되는 것이지만 현대국어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 가운데 근대국어 시기의 변화에서 비롯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다. 자, 이 근대국어 시기의 의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자음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음 중에서 무엇과 무엇이 사라지게 되었다. 순경음, 비읍, 그리고 반치음은 소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음 동그라미 하고 순경음, 비읍하고 반치음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부분 밑줄 긋겠습니다. 자, 모음 같은 경우에도 무엇이 사라졌다. 모음 동그라미. 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래아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1차 소실과 2차 소실이 되는 시기에 따라서 다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16세기 말에는 일단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말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무엇으로 변했다? 으로 변했다. 그 다음 근대국어 시기인 18세기에 와서는 대체로 무엇으로 변했다? 자, 18세기에 와서 대체로 아로 변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볼 수가 있냐면 가, 라,
치다. 자, 가르치다. 이 뭐 야매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teaching,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 형태는 가르치다라는 표기였는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16세기 말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가르치다가 됩니다. 자, 가르치다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18세기에 들어가서는 첫째 음절이 대체로 아로 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음절에서는 으로 변한 모습, 그 다음 첫 번째 음절에서는 아로 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옆에다가 예로 적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필기 확인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가르치다가 가르치다. 가르치다로 변했고 최종적으로 현대국어에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구나. 그 다음 아래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자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모음 조화가 파괴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것은 왜 때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아래아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세국어 시기의 양성모음이라고 하면 아래아가 있었고 아가 있었고 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음성모음으로는 으가 있었고 우가 있었고 어가 있었어요. 뭐 기타 등등 더 있었지만 16세기에 와가지고 양성모음이었던 아가 무엇으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음성모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지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아래아의 변화 때문이다. 옆에 적어 놓으십시오. 아래아의 변화 때문이다. 자, 아래아 자체는 양성모음으로서 모음 조화에서 음성모음과 대립하면서 음성모음 으와 대립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자, 그런데 첫째 음절에서는 양성모음으로 남아있게 되죠. 아로 바뀌었으니까.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음성모음인 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모음 조화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모음 조화가 파괴가 되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음 조화가 지켜지는 경우들은 많이 남아 있죠. 자, 모음 조화 파괴 현상이 나타났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 자, 예를 들어서 모음 조화를 잘 지키던 마잘 반침은 지읒 발음 정도로 그냥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마잘이라는 단어가 아래아 소멸 과정을 겪은 후에 마을이라는 형태로 변하여 한 단어 내에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공존하는 즉 모음 조화를 지키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마잘이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겪었냐면 이것도 앞에 그 가르치다를 예를 들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마잘이라는 단어였는데 얘가 그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이응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시옷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라졌다 그랬어요? 16세기에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모음 아래아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으로 바뀌는 건 16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치음이 조금 더 먼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이응으로 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옷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잘 같은 경우에는 마알로 먼저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음절 이하의 아래아는 무엇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마을로 바뀌게 되겠죠. 자, 마을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마을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하게 된다라는 이런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시기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 다음 근대국어 시기에 발생한 국의 음화는 자음의 변천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이 되는 음운 현상이다. 이전 시기까지는 디귿과 티읕이 이 앞에서 그대로 소리 나던 것이
이 시기에 와서는 지읒, 치읓으로 음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가 현대 국어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자, 우리가 중세국어 시기에 뭐 속보상절이라거나 다양한 문헌 자료를 확인을 했을 때 국유화 현상은 여전히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밑에 얘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지다, 현대국어에서는 떨어지다, 꽃잎이 지다 할 때 그 지다입니다. 그거를 중세국어 시기에서는 디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치다, 사람 치다 할 때 그 치다예요. 자, 요거는 티다라고 여전히 국외음화 적용 전이다. 부처 같은 경우에도 그 부처라고 지금은 발음 표기하고 발음을 하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부처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디귿티읕이 일단 국외음화 현상이라는 것은 디귿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디귿티읕이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근대국어 시기에는 국외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외음화 위에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 어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휘 부분. 자, 어휘면에서는 기존의 한자어에 더하여 서양의 새로운 지식이 중국을 통해서 유입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번역 한자어가 새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번역 한자어. 또한 중국에서 중국 이외에 일본이나 서양과의 접촉을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새로운 어휘가 늘어나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자명종, 천리경 자, 이런 것들이 예로 선택지 예문으로 해서 종종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근대국어 시기에 새로 들어온 단어들이구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대에 새로 들어온 한자어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어휘 체계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계열에 더하여 일본과 서양의 외래어가 유입이 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현대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휘 체계는 3분 체계 세 가지 나뉘어져 있는 거죠. 3분 체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고유어, 우리말, 그 다음 중국 한자어, 그 다음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어휘 체계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법상의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법 변화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격조사 무엇이 등장을 했다. 주격조사 가의 등장이 나타났다. 밑줄 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현대국어에서는 선행되는 체언, 조사라는 것은 체언과 결합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체언의 어말에 받침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언의 어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말의 마지막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격조사 이와 가가 교체를 보이는 현상은 바로 이 변화의 말미암은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말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선생님 뒤에는 조사 이와 가 중에 무엇을 결합시킵니까? 이를 결합을 시키죠. 그런데 친구 중에 민수가 있어요. 민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를 결합시켜요. 가를 결합시키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어말의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선행되는 체언에 조사 이와 가가 결합하기 전에 제시가 된 이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무엇을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받침이 없으면 가를 사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적 변화가 그러하듯이 새로운 주격조사 가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우리 이제부터 가를 씁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가 주격조사 이가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이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체언의 말음이 모음 이인 경우에는 경우와 같이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 나타나다가 서서히 그 쓰임을 넓혀가서 모음 아래에서는 가, 자음 아래에서는 이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앗엇이 이 시기에 확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선어말 어미 예를 들면 먹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단어는 종결어미죠. 문장을 끝내는 종결어미인데요. 이 어미 앞에 오는 어미를 앞에 온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라고 또 따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어말 어미는 시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때 과거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가 at 혹은 어시 이 시기에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먹다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으로 바꾸려면 여기 at ot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막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막다. 골키퍼가 뭐 공을 막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at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요거는 at과 ot의 사용. 앞에 나와 있는 체언의 아니죠. 용언의 어간이 모음을 보시면 음성 모음이냐 양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뒤에 선어말 어미의 형태가 결정이 되죠. 이곳에 모음 조화 현상이 지켜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 시기에 객체 높임법이 사용이 되던 선어말 어미 삽은 상대 높임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의 변화를 보인다. 명사형 어미 기가 널리 쓰이게 된 것도 근대 국어 시기의 특징이다. 그래서 객체 높임을 나타내던 무엇이 삽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다. 자,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로 변하게 되었고 그 다음 명사형 어미 기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자, 여기 단밑줄 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시대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앗이 이 시기에 확립이 되었다. 그 다음 객체 높임법이 사용이 되던 선어말 어미 삽은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의 변화를 보이고 그 다음 명사형 어미 기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명사형 어미 기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 시기에도 아주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에는 널리 쓰이게 되었다. 명사형 어미라는 것도 그 용언, 어미니까 용언의 어간을 결합하는 아이들이겠죠. 용언의 어간을 결합해서 명사의 역할을 하도록 바꿔주는 아이들입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를 결합시켜서 먹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내가 밥을 먹기를 바라신다 혹은 기다리신다 이런 식으로 명사의 역할을 하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명사형 어미 기가 널리 쓰이게 된 것도 언제? 근대국어 시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기법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국어 시기에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에 따라서 정연하게 지켜지던 표기법은 근대에 와서 상당히 혼란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로 표기되던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어적기예요? 아니면 끊어적기예요? 사람 플러스 이가 정상적인 표기인데 여기에서는 현대국어로 치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받침을 뒤에 있는 조사에 이어서 적고 있으니까요. 이어적기로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근대국어로 오니까 받침을 살려서 표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사람미와 같이 표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사람이와 같은 표기를 무슨 표기? 이어적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사람이와 같이 받침을 살려서 표기를 하게 되면 끊어적기. 그 다음 사람이와 같이 받침을 그대로 한 번 더 적었잖아요. 자, 이런 표기는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자, 근대국어 시기에 보시면 한문은 하나의 책 안에서도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표기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쓰고 싶은 사람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세기부터는 부분적으로 나타난 표기법에 혼란이 제시가 되고 있고 혼란이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는 더더욱 심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표기법의 기준이 될 만한 규범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언제 제정이 된다 그랬어요. 규범은 언제 제정이 된다.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 그래서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규범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게 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가서 학습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바뀌는 동안에 의미 변화가 있었던 단어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고 의미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중세국어 시기에 어여쁘다라는 단어는 중세국어 시기에 어떤 의미,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후민정 장제에 대한 그 의도를 밝히실 때 백성들을 어여삐 여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때는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에는 그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예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 어리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민정 장제 그 원리에 대해서 세종대왕님께서 설명하실 때 어린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어린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에 오게 되면 나이가 적다, 적은 나이를 어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미가 변했다. 그 다음 2번. 다음은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에서 형태가 같지만 그 의미가 변한 단어들이다. 빈칸을 채우고 의미 차이를 확인해보자. 근대국어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 자, 인정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벼슬아치들에게 몰래 주던 선물, 뇌물 같은 거였네요. 그런데 현대국어에 와서는 인정이 많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를 띠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을 이제 인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의미가 역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방송인데요. 자, 방송은 근대국어 시기에는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록 풀어주던 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석방 같은 거네요. 자, 그런데 현대국어 시기에는 방송하면 뭐예요? 브로드캐스트 아닙니까? 라디오나 텔레비전 따위를 통하여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음성이나 영상을 전파로 내보내는 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방송이다라고 합니다. 근대국어 시기에서는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록 풀어주던 일을 방송이라고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노골대 언해의 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어 해석이 다 달려 있어요. 요걸 통해서 그 근대국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노골대 언해라는 것은 조선 후기의 중국어 학습서인 중간 노골대를 정조 19년에 한글로 풀이한 책입니다. 자, 먼저 원문을 보시면 우리 서울 가면 어디에 머물어야 좋으려. 우리 순성문 관점에 가서 머무자 저기서 머무자 저기서 말 저제 가기 또 저기 가까우니라. 내 니람이 옳다. 나도 마음에 이리 생각하였더니 내 니람이 마치 내 뜻과 같다. 자, 원문만 보시게 되면 무슨 개똥 같은 소리 같죠. 그런데 오른쪽에 현대어 해석을 보시면 우리 서울 가면 어디에 머물러야 좋을까? 우리 수성문 관점에 가서 머물자. 저기서 말시장에 가기가 또 저기 가깝다. 매우 가깝다. 네 말이 옳다. 나도 마음에 이리 생각하였는데 네 말이 마침내 내 뜻과 같다라고 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중세국어 문헌에 나오는 다음 단어들이 위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보고 현대국어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자. 자, 밑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순경은 비읍을 사용해서 셔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에는 셔울로 변화하게 되고요. 요게 현대국어 시기로 오게 되면 다시 서울로 변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는 셔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셔가 서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이중모음이었던 것이 무엇으로? 단모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모음화가 적용이 되었다. 그 다음 교타 할 때 그 교 중세국어 시기에는 그대로 디귿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돛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어서 중세국어 시기에는 돛에 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게 다시 현대국어로 오게 되면 좋다로 바뀌게 되죠. 이때도 요가 어떻게 바뀌어요? 요가 오로 바뀌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모음화가 적용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잠 같은 경우에는 반치음이 소멸이 되면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아래아가 음가가 소실이 될 때는 이음절 이하의 아래아는 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대국어 시기에는 2차 소실을 거쳐서 아래아의 크기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음절 같은 경우에는 아로 바뀐다 그랬어요. 모음 아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마음으로 의미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아래아가 소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음과 모음의 변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자, 정리한 표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2번 문제에는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에는 양성 모음 앞에서는 오로, 음성 모음 앞에서는 무엇으로? 우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 셔불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모음 우로 완전히 변한 모습이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중세국어 시기 말부터 해서 근대국어 시기 초 기간에 걸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은 반치음입니다. 자, 반치음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다음 아래아는 첫 번째 음절에서는 아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로 변화를 했고요. 그 다음 모음 이야 여요 유 앞에 뜨뜨트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쯔쯔츠로 변화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9세기 말에 발간된 독립신문의 창간사의 일부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통해서 근대국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 자, 우리 신문이 한문은 많이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샹학 이천이 다보게 홈이라 또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떼어 쓴즉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갖고 계셔난 사람들이 남녀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배화 능통한 후에야 외국글을 배워난 법인데 조선셔난 국문은 아니 배워들에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미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나 나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는 배우기가 쉬우니 좋은 글이요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백사을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기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 쉬울 터이라. 한문만 늘 써 버릇하고 국문은 배안 까닭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 인민이 도로여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 독립신문에 창간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 쓰는 것은 상하기천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귀하고 천함이 없다. 자, 그래서 귀하고 천함을 따지지 않고 다 보게 홈이라. 여기에는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왜 밑줄 긋는지는 조금 이따 문제랑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또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떼어 쓴즉 아무라도 이 신문을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자, 홈이라 밑줄 그으셨죠. 그 뒤에 국문을 이렇게 귀결을 띄었음 쭉쭉쭉 해서 알아보게 함이라. 여기까지도 형광펜으로 색깔을 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기가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그라미 따로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함이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미라. 자, 여기도 밑줄 긋겠습니다. 드물미라. 그 다음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해 보면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가, 여기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 다음 배우기가 쉽다라는 거죠. 배우기가 쉬운 좋은 글이요. 그 다음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알아보기가 쉽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문제에 적용시켜 보시면요. 명사형 어미가 중세고시기에 옴과 음이 있었고 그 뒤에 근대고시기가 되면 기의 사용이 점차 활발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얘들을 각각 찾아보게 되면 방금 전에 옴 그리고 명사형 이미 옴과 음이 사용이 된 것은 홈이라, 그 다음에 아래를 쓴 함이라, 그 다음 드물미라 라고 해서 위에 밑줄 그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홈이라, 함이라, 드물미라. 자, 이 부분들이 명사형 어미 음을 사용한 부분이다. 자, 그 다음 기가 쓰인 부분은 어디? 보다의 기가 결합을 한 거고요. 배호기가, 얘도 마찬가지로 배우다의 기가 결합을 한 거고요. 알아보다의 기가 결합을 한 것이다. 자,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부분은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이 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음이 결합된 부분, 기가 결합된 부분이 다르다. 그 다음 2번 주격주사 가의 등장은 근대국어의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 자료에서 주격주사 가가 쓰인 애들, 이 가가 쓰인 애들은 위에 나타난 이 기가 사용이 된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이 된 부분들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보기가, 그 다음 얼마가, 그 다음 배호기가, 그 다음 알아보기가. 자, 여기에 보기가, 얼마가, 배우기가, 알아보기가 이렇게 네 가지, 요 네 가지 얘가 축격조사 가가 결합이 된 겁니다. 축격조사 가. 여기에서는 얼마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이 된 건 아니죠. 얘가 아닙니다. 그 다음 위 자료에서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띄어쓰기의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 자,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아까 형광펜으로 칠하라고 한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되는데 국문을 이렇게 귀결을 떼었은 즉 아무라도 이 신문을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나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라고 해서 띄어써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왜 그런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띄어쓰기 관련된 내용은 방금 전에 형광펜 표시한 부분이고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는 단어와 단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겠죠. 띄어쓰면 우리말에서 띄어쓰기는 단어는 다 띄어쓴다라고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장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글을 읽는 것, 독서의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 다음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 있어서 이어서 적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 각각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끊어적기라고 하죠. 끊어적기가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사용이 된 예를 보시면 첫 번째 홈이라 같은 경우에는 끊어서 적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근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어적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끊어적기와 이어적기는 여전히 모두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근대국어 내용 정리하도록 하고요. 맨 뒤에 보시면 근대국어 학습지에 빈칸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대국어 학습지 빈칸까지 첫 번째는 필기 내용, 금일 필기 내용 먼저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지 빈칸을 채우신 다음에 학습지 빈칸 인증을 하시면 개별적으로 학습지 답지를 배부하겠습니다. 답지를 배부하면 채점 수정까지 완료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단계 이런 순서로 진행하시면 금일 국어학습은 완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